네, 안녕하세요. 더스네 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라북도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지금 옆에 보이는 이제 스즈키의 V-스트롬 1050DE, 이름이 좀 어렵네요. 먼저 물론 단순 여행은 아니고 이 여행을 통해서 이 바이크를 느껴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감정을 이제 대신 전달해드리는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촬영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라이딩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더스네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느끼셨을 건데 이번 영상이 저희 기존 영상과 이 좀 색깔이 좀 틀릴 거예요. 근데 그게 063 스튜디오라고 이제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이크도 타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영상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촬영을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앞으로 종종 063 스튜디오랑 저희랑 협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우후. 오케이. 우선 그래블, 임도 주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느낌은 브랜드의 기암급 어드벤처 바이크답게 우람한 덩치와 그에 비례하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와, 이거 진짜 볼이 청성하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밀고 당길 때 느껴지던 무게감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050Ti가 이전의 V-스트롬들은 못 가던 길을 가려고 만들었다는 느낌보단 원래도 갈 수 있던 길을 조금 더 편하게 가려는 컨셉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프론트는 21인치로 변경을 하였지만 리어는 여전히 17인치입니다. 보통의 극단적인 오프로드 지향 듀얼 바이크들은 리어까지 엔듀로와 같은 18인치를 주로 사용하지만 듀얼 장르에서 전통적으로 온로드 퍼포먼스를 중시했던 V-스트롬 시리즈답게 리어 17인치를 선택한 것은 저와 같은 보통 라이더들에게는 확실히 이쪽이 친절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V-스트롬 1050DE가 본격적으로 심한 험로나 도전적인 라이딩보다는 캠핑장 갈 때 만나는 오솔길이나 일반적인 SUV 같은 차들이 통과 가능한 정도의 흙길이 주무되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포장도로만 타기에는 아까운 오프로드 실력이긴 하네요. 이번엔 온로드. 사실 V-스트롬 시리즈는 대륙간 이동을 고려한 장거리 라이딩이 특기인 바이크입니다. 편안한 바이크라는 건 오랜 주행에서 피로감이 적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 1050T가 오프로드 비중을 늘렸다곤 하지만 여전히 공도에선 원래 잘하던 대로 편하게 움직입니다. 최근에 턱걸이를 많이 해서 상체가 좀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라톤을 잘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풀사이즈 듀얼 바이크들이 여행용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다른 장르의 바이크들보다 목적지에 도착해도 체력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와, 저거. 와, 물 많아져가지고 진짜 죽이 나. 이는 주행만으로 투어가 끝나버리는 게 아닌 현지를 더욱 느껴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듀얼 장르에게 주행이 밋밋하다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은 바이크라는 뜻이며 배기량만 넉넉하다면 요즘은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두 얼굴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제가 타본 브이스트롬 1050D는 해당 카테고리에서도 자극이 정말 적은 편이라 대형 여행용 바이크를 찾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숙한 어른들의 탈 것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라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러 진안을 왔는데 원래도 라이딩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이날은 정말 멋지더라고요. 혹 이 계절에 투어 계획을 잡는다면 진안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사님입니다. 내가 근데 카메라를 어디로 봐야 되나? 거기. 오늘 이제 브이스트롬, 스즈키의 브이스트롬 1050DE 듀얼 익스플로러의 약자라고 하네요. 이제 DE 모델을 타고 지금 오늘 하루 물도 건너고 뭐 자갈길, 그래블도 좀 달려보고 그리고 뭐 포장도로는 좀 많이 타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즈키 브이스트롬 1050DE를 구입하면 주행 목적에 맞는 코스들을 오늘 좀 대부분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희 채널에서 스즈키라는 바이크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스즈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스즈키 하면 일본 4대 메이커죠. 그리고 이제 일본 4대 메이커는 컬러 아이덴티티라 그래가지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약간 종특인 것 같아요. 후레쉬맨 같은 거. 혼다는 빨강, 야마하는 노랑, 그리고 스즈키는 파랑, 그리고 가와사키는 초록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거긴 한데 이제 그거는 바이크 매니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스즈키는 자동차, 특히 경차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제 사실 그런 스즈키가 이제 100년이 넘은 브랜드거든요. 처음부터 모터사이클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 방직기, 그 원단 만드는 그 방직기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즈키가. 이제 그랬는데 그 방직기 만들던 회사가 하마마스에 있었던 거죠, 하마마스. 근데 하마마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4대 브랜드 중 3개가 하마마스에서 시작해요. 혼다, 야마하, 스즈키가. 그냥 가와사키만 고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모터사이클 쪽에 눈을 돌리게 되고, 왜냐면 이제 제조가 되니까. 한 100년쯤 된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그러하듯 스즈키도 그 자토바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자전거 엔진 다는 것부터. 어디서 이런 이야기 듣겠어? 더스틴너다 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거지. 아무튼 그 경차 이야기 조금 하자면은, 그 경차가 메인인 브랜드인데 이제 오토바이는 유독 그 괴물 같은 바이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999년도에 하야부사를 대표로 이제 뭔가 그 최고속 경쟁에 마침표를 찍은. 근데 이게 특이한 게 1999년도에 하야부사를 데뷔시켰는데 2000년도 중반인가 초반인가, 아무튼 하야부사랑 같이 만들어 팔던 게 스즈키 초이노리라는 바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초이노리는 이름부터가 되게 귀엽죠. 진짜 그냥 동네 슈퍼 갈 때 타는 거. 지극히 그 생활 밀착형부터 지극히 극단적인 바이크까지 다 만들던. 근데 그게 어떤 기저에서 이제 발현이 되느냐, 엔지니어링 중심. 기술자들이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근데 조금 상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자기들 어떤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브랜드, 굉장히 기술에 있어서는 도전적인 브랜드가 스즈키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와사키와 더불어 굉장히 팬덤이 두터운 모델이 또 스즈키이기도 합니다.
그 스즈키의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집착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로터리 엔진이 있어요. 그 마츠다가 상용화 시킨 거로 되게 유명한데, 이게 엔진은 일반적으로 이 상하 운동,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물건이 엔진이죠. 그 로터리 방식은 그 연소 자체를 회전하면서 연소를 해요. 배기량이 작은데 출력을 많이 낼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굉장히 내구성에서 취약했어요. 그 스즈키가 세계 최초로 오토바이에다가 이 로터리 엔진을 이제 심습니다. 그 로터리 엔진의 바이크를 출시하는데 그게 1974년이었고 당시에 이제 리터당 100마력을 상회합니다. 지금으로 봐도 굉장한 구출력이거든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긴 했으나 어떤 로터리 엔진의 한계에 좀 이제 부딪히죠. 그 RE5라는 모델이었는데 세계 최초의 로터리 엔진 바이크지만 세계 최후의 로터리 엔진 바이크지 않았나. 저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 또 로터리 바이크를 냈다 이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스즈키가 본인들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집착을 보여줄 수 있는 일례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브랜드 이야기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스즈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각설하고, 이제 V스트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그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 V스트롬이 데뷔를 합니다. 그때 이제 V스트롬 1000, 이제 DL1000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고 당시 잘 팔렸어요. 네, 꽤 잘 팔렸고 2004년, 2년 후에 이제 스즈키에 마침 그 좋은 소재가 있었죠. 그 650V 트윈 엔진, 이제 V스트롬 650을 또 연달아서 출시를 하죠. 근데 650도 되게 잘 팔렸어요. 그 대부분의 V 트윈 엔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재미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편하고 빠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V스트롬이라는 이름이 스즈키에서 히트 모델로 자리 잡으니까는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2014년에 2세대 V스트롬이 나오죠. 그 부리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이 부리형 디자인은 그 스즈키가 다카르에 출전하려고 만들었던 그 DR 빅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1980년도 후반, 후반에 DR 빅은 DR 750부터 DR 800을 DR 빅이라고 부르는데 750, 800cc를 세상에 단기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다카르에서 성적을 내던 바이크들은 배기량은 엇비슷했는데 걔들은 다 2기통이었단 말이죠. 근데 심지어 생긴 것도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디자인이었어요. 그 카타나, 뭐 스즈키 DR, 그리고 GS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한스 무트라는 사람이 되게 전설적인 바이크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잘 이런 부분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스즈키 V스트롬이 GS를 따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건 절대 아니고 디자이너가 같다 보니, 심지어 스즈키가 그 부리형 디자인으로 나왔을 때 GS는 그냥 일반적인 어펜다로 출시를 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GS가 그 부리가 없었어요. 아무튼 이 DR 빅이라는 모델이 우리가 이제 빅 싱글이라고 하면은 보통 400cc부터 빅 싱글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거의 2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현실성은 조금 낮았던, 다카르를 이제 아쉽게 우승은 못해요. 우승은 못하고 최고 성적은 3위. 축구에서 뭐 마라도나는 키가 되게 작았죠. 근데 축구를 잘했죠. 뭐 지단도 당연히 축구를 잘했죠. 근데 지단은 달리기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해당 종목에서 불리한데 개성이 강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걔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DR 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단기통으로 나오고 뭐 생긴 것도 좀 독특하게 생기고, 그래서 당시에 좀 확실히 그 성적보다 인기가 더 많지 않았나, 그리고 성적보다 어떤 각인 효과가 세지 않았나. 97년도까지 DR 빅을 생산하죠. 그리고 이제 V스트롬이 2002년에 데뷔를 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은 있는 거예요. 이제 DR을 얼굴을 가져왔다, 이거는 우리가 어드벤처 성향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2세대 V스트롬부터가 조금 더 어드벤처 라이딩을 염두에 둔 모델이다. V스트롬이 2017년도에 250이 이제 막내 V스트롬이 출시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쿼터, 미들, 이제 오버리터까지 풀 라인업이 갖춰지는, 이제 그게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할 3세대 V스트롬이 2020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디자인이 더 DR에 유사해졌어요. 어드벤처를 더 고려하겠다. 여기에다가 어드벤처를, 그러니까 흡기를 더 넣었다. 우리가 흡기를 좀 더 탔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050 XT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스즈키가 생각하는 어드벤처의 뭐 현실적인 답변, 그게 XT였던 것 같아요. 야, 뭐 너네 뭐
뭐 허세 부리지 마, 이 정도만 가져도 너네 충분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뭐 포장도로를 훨씬 많이 탈 건데 뭐 흙길에 대한 셋업을 굳이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있어?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었죠. 브이스트롬 1050 XT는 지금 그 어떤 어드벤처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 모든 바이크 브랜드에서요, 스즈키가 21인치 셋업과 어떤 오프로드 주파성을 훨씬 더 강조한 모델을 출시하면서 슬로건을 마스터 오브 어드벤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브랜드인데 이렇게 과감한 표현을 썼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승이 좀 더 기대가 됐었어요. 어드벤처 모델은 각 브랜드의 최고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바이크거든요. 그거를 레트로한 무드로 풀어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DE 모델로 넘어오면서 그 비례감이 바뀌면서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호감형으로 된 것 같아요. 바로 보면은 좀 잘생겨졌다, 훤칠하고 잘생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얘가 지금 현재 DE의 메인 컬러거든요. 좀 촌스러울 수 있는 배색인데 이게 레트로에 딱 묻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보통 뭐 스즈키 레플리카나 이런 데서 보면 흰파 조합이 스즈키 메인 그 색상 조합이란 말이에요. 스즈키에서 이제 하드코어 모델에 한정해서 노란색을 좀 쓰거든요. 지금 이 DE 모델의 메인 컬러가 노란색이다,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풀사이즈 어드벤처 바이크가 가져야 될 모든 조건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죠. 고속에서 순항 능력, 그 적당한 임도길을 주파할 수 있는 능력, 막강한 수납 능력, 소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빵이라고 하는 덩치, 여기에서는 이 시각적 포만감. 이 급의 바이크들이 사실 뭐 밀고 당길 때 무게를 없앨 수는 없죠. 이제 그거는 당연히 뭐 수치상의 무게가 가장 사람 힘으로 보탰을 때 느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이게 세팅이 잘 된 바이크와 세팅이 잘 이렇게 좀 부족한 바이크는 거기서 좀 티가 나거든요. 지금 이 바이크도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그 무게감은 이제 부담은 없다. 그러니까 쉽고 굉장히 그 부분이 세팅이 잘 돼 있는 바이크다. 그리고 뭐 전자장비 부분, 전자장비 부분도 특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일하고 있어, 너 방금 미끄러질 뻔한 거 뭐 내가 너 살려줬어, 이런 느낌의 개입이었다면, 약간 요즘의 전자장비는 마니또 같은 느낌이죠. 몰래 숨어서 티 안 나게 되게 라이더를 그 잘 타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스즈키의 전자장비도 뭐 마니또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 착지성은 일단 기본 시트고가 높은 편인데, 근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트고를 좀 낮출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시트고를 그 조금 낮춘 채로 지금 세팅을 했는데, 아까 뭐 로우 시트도 끼워보고 그냥 노멀 시트도 끼워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제 키가 지금 172거든요 그냥 저 정도만 돼도 그냥 로우 시트보다 노멀 시트가 더 낫지 않나. 노멀 시트의 착자감이 확실히 좋았어요. 이미 그 브이스트롬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그 바이크로 뭐 세계 일주를 한다던가 뭐 유라시아를 도전한다던가 그런 오버랜더들에게는 하나의 뭐 카테고리로 봐야죠. 그 이유가 뭐 바이크 자체의 신뢰도, 당연히 변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거리 여행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그 적은 피로를 넘겨주는 거, 다루기가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고장이 나거나 바이크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세계 각지에서 그래도 부품 구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격이 1999만 원이거든요 지금 소비자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어떤 스즈키 코리아의 그 각고의 노력이 느껴진다. 2천원 넘기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뭐 이것도 상품이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야지 하나라도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브이스트롬은 딱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허세가 없는 바이크예요. 이제 그런 게 어느 부분에서도 좀 티가 나냐면, 이 바이크가 그 모든 첨단 전자장비를 다 탑재하고 있는데 스마트 키는 없어요. 근데 스마트 키는 사실 주행에는 관여하지 않잖아요. 뭐 어드벤처, 라이딩, 뭐 모토 캠핑, 그냥 그 바이크로 하는 활동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엔지니어 본인들이 그 모험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상정하고 그걸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세상에 짠 하고 내보인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군더더기들은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한 대로 모든 활동이 해결되진 않죠. 모두를 위한 물건도 없다. 예. 그게 유난히 이제 모터사이클에는 좀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런 멀티 장르들은 그래도 그 한 대로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걸 커버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바이크인 건 맞아요. 제가 오늘 경험해본 이제 브이스트롬은 어떤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뭐 상품성, 어떤 이 바이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드벤처 안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바이크가 지금 이 스즈키 브이스트롬이지 않나.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그 브이스트롬 1050D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그 첫 스즈키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더 다양한 바이크 브랜드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면 물론 좋겠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바이크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 많이 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 영상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063 스튜디오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네. 이상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스티노와 063 스튜디오였습니다. 하나 둘 셋, 부릉부릉.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번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공수대